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으십니다. 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응급실로 걸려오는 순간 그 자리에서 가족의 시간은 멈추고 세상은 온통 정적에 휩싸입니다. 이런 순간에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장례식장에 먼저 연락하거나 주변에 알리는 실수를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절대 먼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응급의학과에서 일해왔지만 정작 제 가족의 마지막 순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수없이 반복했던 심폐소생술, 사망 판정, 유가족 상담까지 누구보다 침착하게 해냈지만 그날만큼은 아들의 입장에서 한 사람의 가족으로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계셨던 그 아침, 아무런 대답도 없는 채 조용히 잠들어 계셨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어머니는 이미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잠에 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는 능숙하게 처리했던 일들이 내 집, 거실에서 가족을 마주한 순간에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119에 신고해야 하는지, 경찰에 연락해야 하는지, 사망진단서는 누가 발급하는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환자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절차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왔던 제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에서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하게 119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의료진이 현장에 도착하면 심폐소생술을 시도할지 이미 돌아가셨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의료진은 사망을 추정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사망진단서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내려야만 합니다. 즉,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도 병원으로 이송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만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사의 진단 없이 장례식장에 먼저 연락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적 지연, 심지어 부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순간 가족은 슬픔에 잠길 시간조차 없이 복잡한 행정과 절차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 역시 그날 사망진단서는 저희가 작성할 수 없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제야 현실이 덮쳐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서의 이별은 병원에서와는 전혀 다릅니다. 병원에서는 간호사와 의료진이 모든 절차를 안내해주지만 집에서는 가족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 순간 장례식장에 먼저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시신을 옮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진단서 없이 장례를 진행하려고 하면 추후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겪으면서 저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죽음 이후의 절차에 대해 무지하고 준비가 부족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겪게 되는 이별,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이 오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고 누가 사망을 확인하고 어떻게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음 앞에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절차와 절대 먼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가장 먼저 119에 연락하십시오. 의료진이 현장에 도착해 사망을 확인하고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사망진단서는 반드시 의사가 발급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사망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 진단서는 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망진단서가 준비된 후에 연락하십시오. 먼저 장례식장에 연락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적 문제, 심지어 경찰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는 사망 원인이 불분명할 때만 하십시오. 평소 지병이 있거나 자연사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슬픔에 잠긴 가족에게는 너무도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행정적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자식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의사로서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혼란과 후회를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별의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침착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지켜주는 일입니다. 병원 안에서는 너무도 당연하게 흘러가던 모든 절차가 집에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막막한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돌아가시면
그 어떤 장례 절차도 의사의 사망진단서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날 어머니가 조용히 숨을 거두신 이후 저는 눈물을 흘릴 틈도 없이 곧바로 현실이라는 장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했던 말, 저희는 사망 추정만 가능하고 정식 사망진단서는 담당 주치의나 병원 의사가 써야 합니다. 라는 안내를 듣고 내가 의사인데도 이게 이렇게 복잡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병원 진료 기록도 없으셨고 정기적으로 진찰받는 주치의도 없으셨습니다. 이 말은 곧 당장 응급실로 모시고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버린 어머니를 다시 구급차에 태우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슬픔보다 앞서야 하는 절차라니 이건 정말 너무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당혹스러웠던 건 가족이 지켜보는 상황이 아니면 경찰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사망 사실을 설명하며 혹시나 불필요한 절차가 진행될까봐 한마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이 절차와 서류라는 현실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다릅니다. 누구 하나 조율해주는 사람도 없고 가족이 모든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검색을 하고 구급대원에게 다시 물어보면서도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도 전화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말 너무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장례 준비는 진단서가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망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빈소 예약도 화장장 예약도 불가능합니다. 그 한 장의 서류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과연 침착하게 절차를 하나씩 밟아갈 수 있으실까요? 혹시 지금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병원 이송 이후에는 또 다른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하얀 벽, 형광등 불빛, 의료진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쪽 벽에 서서 말없이 서류를 준비하던 간호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정보와 가족관계를 정확히 적어달라는 안내에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로서 수없이 받았던 서류인데 내가 그걸 작성하는 보호자가 되니 감정이 남달랐습니다. 담당 의사는 문진과 검안을 거쳐 정식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진단서 상단엔 어머니의 이름이, 중앙엔 사망이라는 글자가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한 장을 받는 순간 비로소 무언가가 끝났구나 싶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정하고 빈소를 예약하고 화장장을 잡는 일. 사망진단서를 들고 병원을 나서며 가장 가까운 장례식장 두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장례식장은 빈소가 없습니다. 다음날 오후까지는 예약이 꽉 찼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장례식장은 화장 연계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사망진단서가 있어도 당장 모실 곳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의 장례식장과 화장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선택지로 집에서 가까운 중형 병원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시설은 다소 낡았지만 바로 모실 수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 감사한 선택이었습니다. 빈소를 준비하며 장례식장 담당자에게 들은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장 많이 당황하시는 게 화장 예약을 놓쳐서 3일장이 5일 장례가 되는 경우입니다. 장례식장과 화장장은 연계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화장 일정이 늦춰지면 빈소를 하루 이틀 더 연장해야 합니다. 물론 그만큼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사망진단서 원본이 필요하다는 걸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을 때 최소 3부 이상은 복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요청해야 이후 행정 처리와 장례 준비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겨우 한 부만 받은 상태였기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재발급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의사로서 그런 상황이 낯설지 않아야 하는데 막상 내가 겪으니 이해는 되지만 감정은 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의 빈소에 조심스럽게 첫 향을 올렸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현실적인 고민들, 빈소 유지 비용, 부고 알림, 가족 간의 결정 갈등까지 그 생생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이후로 저는 매일 마음속에서 한 가지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소보다 숨소리가 가쁘셔서 괜찮으세요? 하고 조심스레 여쭈었는데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셨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가고 싶다. 괜히 호들갑 떨지 말고. 그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병원도 소동도 없이 아주 평화롭게요. 하지만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이제 뭘 해야 하지라는 생각에 한동안 거실을 맴돌며 움직이지 못했으니까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 순간을 맞이하는 준비는 미리 해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지금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아버지의 주치의 연락처, 어머니의 보험 서류가 어디 있는지, 우리 가족이 선호하는 장례 방식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을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저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야 그 모든 걸 찾기 시작했거든요. 철제 서랍을 뒤지고 핸드폰을 열어가며 병원에 전화를 걸던 그 밤, 저는 왜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가족끼리 나누지 않았을까?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고 몇 번이고 후회했습니다. 사망진단서, 장례식장, 재산 정리, 이 모든 절차는 결국 가족 간의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대화를 피합니다. 괜히 불길한 소리 같고 부모님께 그런 말을 꺼내면 서운해하실 것 같고 아직 건강하신데 뭘 그런 걸 미리 준비하냐며 스스로를 안심시키죠. 저 역시 의사이면서도 막상 어머니께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그런 대화를 나눠봤다면 그날 밤에 제 손은 덜 떨렸을 겁니다. 119에 신고할 때도, 주치의에게 전화할 때도, 장례식장을 알아볼 때도 조금 더 침착할 수 있었겠지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조율해 나가는 용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배려 아닐까요?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은 두려워서 준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준비하지 않아서 두려운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지금도 매달 한 번씩 아내와 아이들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 가족과 이런 대화를 나누지 못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그 첫마디를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대화를 나눴던 가족들의 사례를 보면 준비된 가족과 그렇지 못한 가족의 마지막 순간은 정말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제가 근무하던 병원 응급실에서 가장 잊히지 않는 두 가족이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비슷한 상황이 찾아왔는데 두 분 모두 연로한 어르신이 집에서 갑자기 숨을 거두신 경우였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너무도 침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주치의는 박내과 김진수 원장이고요. 지금 연락드렸습니다. 사망진단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장례식장도 미리 정해두었고 화장 예약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당황하거나 우왕좌왕하는 가족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서류, 연락처, 필요한 것들이 다 적힌 A 사용지 한 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직접 정리하신 거였죠.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존엄하게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떡하죠? 딸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아들은 장례식장부터 먼저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혹시 주치의가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이 안 됐고 경찰 출동과 검안이 진행됐습니다. 결국 장례는 3일이 밀렸고 고인의 상태도 안 좋게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이럴 줄 몰랐다. 왜 아무것도 안 정해놨을까 하며 자신을 탓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더군요. 그 두 가족을 보며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죽음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준비로 바꿀 수 있다는 걸요. 단 한 번의 대화, 단 한 장의 리스트가 남겨진 가족을 살리고 떠나는 사람을 지켜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손에 그 한 장의 리스트가 있으신가요? 실제로 이 리스트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제가 직접 사용하는 가족별 죽음 대비 체크리스트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단 5분이면 됩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이후 저는 한 가지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달마다 한 번 가족 구성원별로 마지막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면 왠지 찜찜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냥 한 장짜리 메모지일 뿐이니까요. 여기 제가 직접 쓰고 있는 항목들을 공유 드릴게요. 혹시 지금 메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같이 따라 써보셔도 좋습니다.
첫째, 연락처.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형제, 가장 최근 진료받은 병원과 의사 이름, 연락처. 없으면 건강검진 받은 병원이라도 적으세요. 둘째, 희망 장례식장. 거주지와 가까운 장례식장 2곳, 주소, 전화번호, 장례 방식, 화장, 매장, 냉장 보관 여부까지 간단히 메모. 구체적이지 않아도 동네 병원 장례식장 정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셋째, 주요 서류 위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보험증권, 어디 서랍, 어떤 파일에 있는지 간단히 기재. 넷째, 자동이체 내역. 전기, 수도, 휴대폰, 신용카드, 보험. 월별 내역을 캡처해서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거나 출력해서 집에 두세요. 다섯째, 비상연락망. 가족 외에도 알려야 할 지인이나 종교단체, 이웃 연락처. 이 5가지를 가족 구성원 각각 이름 아래에 정리해 두면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A사 한 장으로 만들어서 작은 서류함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내와 같이, 어떤 날은 아이들과도 이야기하며 갱신하죠. 처음엔 아이들이 무서운 얘기 하지 마세요. 하더니 이제는 아빠, 이거 업데이트해야 할 때 아닌가요? 하며 먼저 말해줄 정도가 됐습니다. 죽음은 감정이지만 준비는 기술입니다. 누군가를 제대로 보내고 싶다면 지금 그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이 체크리스트를 채워보세요. 단 5분이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셨나요? 이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마지막 행동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가 직접 경험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임종을 지켜봤고 누군가의 마지막 호흡이 끊기는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지식도 의학도 무용지물이더군요. 그 순간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행정 절차나 서류보다 훨씬 더 깊은 존엄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작정 여기저기 전화부터 돌리곤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장례식장은 어디로 해야 하냐고, 병원에 바로 가야 하냐고 조급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연락도, 예약도, 서류도 아닙니다. 떠나는 사람 앞에서 그분의 존엄을 지켜주는 일, 바로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조용히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드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그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아들로서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급하게 처리해야 할 행정사건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부모님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조차 휴대폰을 붙잡고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장례식장 직원이 오기도 전에 시신을 정리하려는 분들도 봤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떠나는 이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조용한 작별, 마지막까지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리고 당신을 사랑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입니다. 저는 지금도 응급실에서 매주 여러 명의 가족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후회로 가득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 손 한 번 더 잡아드리지 못했을까? 왜 마지막 눈빛을 나누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급히 움직였을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은 바로 느리게 작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가족과 이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긴다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지켜주고 싶은지, 어떤 방식으로 이별하고 싶은지 조금만 상의해 보세요. 마치 생전 인터뷰처럼 엄마, 나중에 우리 어떻게 인사할까? 아버지, 마지막엔 어떤 말이 좋을까요? 이런 대화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을 준비한다는 건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남겨진 가족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단 한 분이라도 덜 당황하고 조금 더 따뜻한 이별을 준비하실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조용히, 존엄하게,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준비를 돕고 싶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5분짜리 죽음 대비 체크리스트,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행동, 이 2가지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든든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고 그분의 마지막을 어떻게 지켜드릴지 마음속으로라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이별은 결코 슬픔만 남기지 않습니다. 남겨진 이들에게는 깊은 위로와 평온, 그리고 떠나는 이에게는 존엄과 사랑이 남습니다.